네, 안녕하세요. 이에스마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한빛소프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 지분 전량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소프트 측은 매도 시 지분 가치가 얼마였는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지난 3분기 말 공시된 지분 잠복가액은 취득 시점과 가격과 동일한 1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빛소프트가 코인제스트의 지분 처분에 나선 것은 코인제스트의 경영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는 문제가 많아서 정리 절차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게 에어드롭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자금난에 봉착을 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넥시빗에 10억을 대여해서 자금난이 더욱더 가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자금난으로 투자자들의 원화 출금을 막는 잡음이 일어나기도 했죠. 앞으로 코인제스트가 어떠한 형태로 흘러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한빛소프트가 이런 행동을 했던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분 정리를 하지 않았나 라고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홍콩의 금융 당국이 태국의 중앙은행과 CBDC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따른 보고서 또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실행 결과 양측은 국경 간 결제에 분사원장을 이용하게 되면 중개자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어 자금의 이전 프로세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고요. 또한 실시간 자금 추적을 통한 규제 대응 능력도 향상이 되었다고 보고를 내놨습니다. 양측은 이번 결과로 국가 간의 자금 이전 관련 재판이나 다른 플랫폼과의 연결 등을 관련 분야에서 추가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한 법률과 규제, 운영상의 문제, 기술적 한계 등의 일부 과제는 다음 단계에서 탐구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하네요. 싱가포르 정부가 마스터카드, 미쯔비시 등 16개사와 디지털 무역 연합체를 출범시켰다고 하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십에 참여한 기업들은 분사원장 기술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영국의 스탠다드 차터드는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명한 글로벌 무역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은행은 무역 서류 진위 여부 및 소유권 확인을 더욱더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술, 특히 분사원장을 통한 복잡한 과정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실제 산업에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싱가포르 통화청은 캐나다 중앙은행과 함께 블록체인 플랫폼을 시범 가동해서 중개 기간을 거치지 않고 국경 간의 송금 작업을 수행해 하기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XRP, 테더 7종의 암호화폐를 추적할 수 있으며 모네로, 지게시, 대시, 프라이버시 강화 코인은 추적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툴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블록체인 분석 프로그램 도입에 대략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국세청은 많은 암호화폐 거래가 블록체인의 원장에 공개적으로 기록이 되지만 거래는 공개가 되고 거래 당사자는 그렇지 않는다며 암호화 자산 거래 식별 및 거래 수집, 서비스 업체 관련 거래 파악 등은 기능이 요구가 필요하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독을 점차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거래소와 기타 코인 회사들 또한 어떠한 형태로 움직일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두가 블록체인 플랫폼 슈퍼체인 베타 버전을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슈퍼체인은 직접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수고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발자와 기업이 필요한 맞는 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앱 제작 환경, 스마트 컨트랙트 태블릿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터 노드로 가동되는 슈퍼체인은 사이드 체인으로 네트워크 속도를 병렬 체인 기술로 처리량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초당 1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요, 공개 테스트 기간 3월까지 하나로 167원만 내면 슈퍼체인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2019년도 4분기 XRP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80%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XRP 판매는 모두 전략 파트너들과 OTC를 통해 이루어졌고요. 제3자의 프로그램으로 판매되는 프로그램 마켓셀 부분은 0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4분기 XRP 판매량은 이 기간 동안 거래량이 0.08% 차지했다고 하네요. 또한 리플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해당 보고서 내용이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기존에 리플사가 약속했던 대로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구나. 이 줄인 부분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 기존에 XRP를 판매하고 있는 제드 맥켈럽 그리고 크리스 라센 등에 대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XRP 수량 부분 일정 조정한 거 아니냐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한 이건 분명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XRP에 대한 이렇게 판매 비중이 현저히 안 나오는 측면은 리플사에 대한 지금 사업적인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과거에 리플사가 보유했던 계좌의 일정량 이상에 대한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빠르게 판매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자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현재 시점 대비 XRP의 에스크로에 대한 물량을 보시게 되면요, 500억 개를 이제 깨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들어오고요. 여기서도 제드 맥켈럽이 꾸준히 많이 팔고 있구나 라는 점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설을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소설이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XRP에 대한 실제 판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를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19년도 대비해서 가장 대형 코인 중에 나머지 코인들은 이더리움도 9만원을 찍고 거의 45만원까지 갔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대략 한 10만원 선에서 60만원 선까지 회복을 했었고, 비트코인도 300만원에서 1600만원대까지도 올라왔었고, 이오스도 보게 되면 대략 한 1700원에서 많게는 만원 선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2019년도 때에서 못 올라간 건 아니지만 상대적 대비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측면. 이게 만약에 2020년도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리플에 대한 시세를 과연 멈출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한 유저가 떠나가지 않을 자신감이 있을 것이냐 라는 측면이 남아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반감기 기반으로 맞춰가지고 또 리플사가 좀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판매 비중을 조정을 한 게 아니냐 라는 생각도 일부 갖게 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소설이니까 그냥 웃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리플의 ODL 거래량이 지난해 650%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 ODL을 통해 거래된 달러 가치가 100배 이상 3, 4분기에만 650%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650%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20년 1월 기점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나왔죠? 네, 어떤 형태로 나왔습니까? 대부분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꽤 많이 활성화됐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에서 확인을 해보면 다시 한번 줄어들었다는 것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바네크 CEO가 비트코인 ETF 승인 당분간 좀 없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많은 투자자들이 규제하지 않는 불안한 시장에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도 하기도 했고요. 당분간 ETF가 실현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보시게 되면 대부분 ETF를 신청했던 신청사들이 다 전멸한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에서도 제도권이 아직 법적인 측면에 대한 기초 사항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ETF가 통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수순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전까지는 대부분 거의 다 나올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올해 진짜 빠르게 되면 10월 달이 매년 10월 마지막 주 정도가 이제 ETF가 또 설정이 되어져 있긴 하는데요. 일정이 좀 가깝다 보니까 올해에 진짜 운 좋게 되면 10월 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2021년도 때를 바라보는 게 알맞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ICO 스케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1월 30일자에 체인링크에 대한 소식, 디지바이트에 대한 소식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코스모스가 31일자에 일정이 잡혀져 있고, 이오스도 31일자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게 되면 NXT 31일자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비트코인 SV가 2월 4일자에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게 되면 코스모스가 2월 11일자에도 일정이 또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질리카가 2월 15일, 덴트가 2월 15일, 스텔라가 2월 19일자에 워크샵의 일정이 잡혀져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즐거운 설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